8강 웹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웹브라우저의 코어 컴포넌트 역할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URL에 대한 HTTP 요청을 웹서버에 전송하게 되면 웹서버는 해당 요청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의 HTTP 응답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HTTP 응답으로부터 웹페이지를 읽어드리게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코드를 실행을 해서 만든 결과를 웹 레이아웃 엔진에 전달을 해서 최종적인 렌더링 결과를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웹 레이아웃 엔진은 레이아웃, 렌더링, SVG, HTML, DOM,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자바스크립트를 번역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주요 최신 웹브라우저들의 웹 레이아웃 엔진과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은 그 성능을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이어폭스의 경우에는 웹 레이아웃 엔진으로 게코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제거먼키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크롬의 경우에는 웹킷 기반으로 되어 있는 블링크 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V8이라고 하는 고성능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V8이라는 엔진은 Node.js와 같은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기반이 되는 엔진이 되겠습니다. 애플의 사파리의 경우에는 웹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니트로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웹 레이아웃 엔진을 쓰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차크라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웹브라우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코어 자바스크립트 객체들과 더불어서 웹브라우저와 웹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 HTML 문서, HTML 문서를 구성하는 HTML 요소 등을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데요.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큐멘트 객체가 HTML 문서를 나타내고요. 윈도우 객체는 브라우저 창을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윈도우 객체가 전역 객체가 되는 거죠. 윈도우 객체는 웹브라우저 창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큐멘트 프로퍼티를 통해서 다큐멘트 객체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객체를 루트로 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들의 계층 구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 클라이언트 측 객체 계층 구조 트리를 DOM,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모든 웹브라우저의 문서 기능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레벨 0 DOM, 레거시 DOM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벨 0 DOM은 단일 다큐멘트 클래스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폼의 텍스트 필드의 값을 레벨 0 DOM에서는 클라이언트 측 객체 계층 구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document.fm.name.value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또 폼이 여러 개가 있고 엘리먼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배열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문자열로 해서 배열 표기법처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괄호를 중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OM 표준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레벨 1은 1998년 10월에 표준화돼서 노드와 엘리먼트, 애트리뷰트, 다큐멘트와 같은 코어 DOM 인터페이스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HTML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도 역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벨 2는 2000년 11월에 표준화되었는데 레벨 1을 확장을 해서 문서 이벤트와 CSS 관련 표준 API를 정의를 해놨고요. 코어 모듈, HTML 모듈, CSS 모듈, 이벤트 모듈과 같은 모듈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HTML 문서의 중첩대 태그는 DOM에서 트리로 표현되는 계층적인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나와 있는 HTML 문서가 DOM 트리로 바뀌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DOM 트리는 다양한 타입의 노드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트리인데요. 노드 객체 트리를 순회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프로퍼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드 객체에는 노드 타입에 대한 노드 타입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주요 노드 타입에 대한 정리를 테이블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이 엘리먼트일 경우 노드 타입의 상수는 엘리먼트 노드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애트리뷰트 인터페이스 타입일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텍스트 타입일 경우에는 텍스트 노드, 커멘트일 경우 커멘트 노드, 다큐멘트일 경우에는 다큐멘트라고 하는 노드 타입 상수를 갖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DOM API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인데요. 레퍼런스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때 이 계층 구조를 알고 계시면은 쉽게 어디에 어떤 프로퍼티가 그리고 어디에 어떤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상속해서 쓰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계층 구조 상에서 상속받은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PI 용도에 따라서 멤버들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차일드 노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시면은 자식 노드에 대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차일드 노드는 노드 리스트 타입으로 이들이 뭐 원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또는 랭스라든지 이런 프로퍼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first child, last child, 첫 번째 자식 그리고 마지막 자식 노드에 대한 참조, 또 next sibling, previous sibling 같은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형제 노드에 대한 이전,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서 내에서 요소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get element by tag name, get element by id, 그리고 get elements by name과 같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특정 엘리먼트들을 구하실 수 있겠고요. 또 문서를 수정할 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노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pend child, remove child를 통해서 자식 노드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때는 create 엘리먼트나 create 텍스트 노드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을 하셔서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ppend child, insert before, replace child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하셔서 추가나 교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nner HTML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HTML 문자를 이 안에다 기술을 하셔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서 만드신다든지 하는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OM HTML API를 이용을 해서 요소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01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rint tag라고 하는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노드 객체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노드 객체의 노드 타입이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엔 그 노드의 이름을 태그스라고 하는 곳에 추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 노드에 대해서는 루프를 돌면서 다시 한번 그 차일드 노드에 대한 재교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교출한 결과를 태그스에 저장하고 그것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이제 HTML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식 노드인 헤드, 그리고 그 헤드의 자식 노드들인 메타나 타이틀, 그 다음에 스크립트와 같은 노드가 차일드 노드이죠. 그래서 children이라고 하는 노드 리스트 객체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루프를 돌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엘리먼트들이 태그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저장된 내용들을 리턴 받으면 리턴 받은 내용을 태그스 변수에 누적을 해서 해당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핸들러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리절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의 이너 HTML 속성을 이용을 해서 프린트 태그스의 결과를 저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div 준비되어 있는 div에 프린트 태그스의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HTML부터 시작해서 div까지 엘리먼트들만 찾아서 그 내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로드 이벤트에 대해서 onRoad 프로퍼티에 여러분들 펑션을 기술하시게 되면은 문서나 이미지 로딩이 완료가 됐을 때 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는 onClick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은 마우스 클릭됐을 때 동작하도록, 해당 펑션이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마우스가 이동했을 때 마우스 다운과 마우스 무브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때 on 마우스 다운이라든지 on 마우스 무브와 같은 프로퍼티에 펑션을 연결하시면은 해당 펑션이 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가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눌려졌을 때 키프레스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onKeyPress 프로퍼티에 펑션 연결을 하시면은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브밋과 같은 이벤트는 폼에서 내용을 다 입력하고 서버로 전송을 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이때는 onSubmi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펑션을 기술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펑션이 수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에서는 이벤트와 연관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HTML 태그 내에 on 이벤트 속성 값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이벤트 핸들러 함수 호출과 같은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HTML 코드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혼자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이유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HTML 문서가 파싱되고 외부 컨텐츠 로딩이 완료되면 웹브라우저는 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드 이벤트의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된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로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진입점으로 활용을 해서 HTML 요소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HTML 코드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HTML 문서상에 헤드 태그 사이에다가 삽입을 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선언을 하시고 윈도우 객체 온로드 프로퍼티에 핸들러로 펑션을 등록을 하는데,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때 펑션이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참조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 놓으시면은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HTML 코드하고 격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아예 초기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에 연결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예제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을 해서 HTML 코드와 분리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었고요. 자,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웹사이트의 이름하고 URL로 링크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2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TML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바디 영역에는 폼이 존재하고요. 그 폼 안에는 라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역 안에 인풋 텍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사이트 네임이란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또 라벨이 존재하는데 이때 인풋은 URL이란 아이디를 가지고 입력을 받도록 인풋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btn add와 btn cancel이란 이름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실행 결과는 인풋 요소를 받아서 사이트 네임과 URL이라고 하는 인풋 요소의 값을 받아서 버튼을 추가를 하면 링크를, 다시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div 영역의 child로 추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예제의 스크립트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btn add와 btn cancel 버튼을 찾아서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할 이벤트 핸들러 함수로 add와 또 cancel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cel부터 볼까요? 사이트 네임과 URL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인풋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참조되는 HTML 엘리먼트에 대해서 밸류 값을, 입력 값을 공백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셋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add 함수가 되겠네요. add 함수는 버튼 add를 클릭하게 되면 호출되는 함수가 될 텐데요. 이때 사이트 네임과 URL 그리고 결과를 출력할 result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 함수가 해야 될 주요 역할은 앵커를 생성을 해서 result 영역에다가 추가하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 먼저 앵커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eleme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앵커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앵커는 HTML 앵커 엘리먼트 타입이고요. 여기에는 href 속성이 있어서 지금 입력한 URL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href 속성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 안에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트 값을 사이트 네임 엘리먼트
참조를 통해서 얻어내고요. 그 내용을 텍스트 노드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노드는 앵커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의 자식으로 append child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앵커와 함께 이어서 br 태그를 생성할 텐데요. 그래서 br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앵커 엘리먼트와 br 태그를 리절트 엘리먼트 div 영역에 child로 추가를 하는데요. 앵커를 먼저 child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child로 br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이트 네임과 URL과 관련되어 있는 인풋 타입의 공개 문자를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를 저희가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달아봤는데요.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인풋 텍스트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이름과 URL을 입력하고 추가를 하게 되면 링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만들어진 이 링크는 div 영역에 추가가 된 내용이 될 것이고,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URL 따라 이동을 하는 노드가 동쪽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OM 이벤트 핸들링입니다. 앞서 소개된 이벤트 핸들링 방식은 오래전부터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한 개의 HTML 요소에 두 개 이상의 이벤트 처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것이 DOM 레벨 2의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벤트 리스너는 한 개의 HTML 요소에 복수의 이벤트하고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설정했던 이벤트 리스너를 쉽게 또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벤트 리스너도 문제점은 있는데요.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입니다. 이벤트 리스너와 관련된 DOM API가 브라우저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고려한 코드를 작성하셔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버전 9부터는 DOM 레벨 2 이벤트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참조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비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의 경우에는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명 문자열이 전달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참조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펑션을 직접 unnamed 펑션을 기술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매개 변수는 use capture라고 하는 매개 변수인데, 캡처 단계에서만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한 값인데요. 우리는 버블링 단계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캡처 단계 false라고 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매개 변수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역시 false 값이 디폴트 값으로 동작합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어태치 이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어태치 이벤트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 명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on 하고 이벤트 명과 같은 문자열로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너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remove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디태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리스너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크로스 브라우징을 고려한 이벤트 리스너 사용법을 구현해 봅시다. 08-03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DOM 이벤트 핸들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폼에 지금 버튼이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div 영역, id가 리절트인 div 영역의 결과를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add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는 만들 텐데요. addListener라는 함수는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한 리스너 등록 함수가 되겠습니다. addListener 함수를 실행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윈도우를 받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를,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로 핸들러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펑션 addListener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온 엘리먼트에 event listener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하는지, 메소드가 존재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부터 i9부터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이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표준을 따르는 이제 브라우저들의 경우에는 이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소드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벤트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유즈 캡처 모드 여부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false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특히 6, 7, 8의 경우에는 어태치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명이죠. 해서 앞에 반드시 on이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add listener라는 함수를 우리는 직접 호출을 했는데요. 윈도우에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init이라고 하는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it이라고 하는 핸들러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init 함수입니다.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btn 클릭과 그리고 btn 캔슬이라고 하는 id를 이용을 해서 해당 엘리먼트를 참조를 합니다. 또한 이 버튼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add listener를 호출합니다. add listener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버튼 클릭 엘리먼트에 대한 참조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문자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수행하게 될 이벤트 핸들러로 add text라는 펑션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btn cancel 엘리먼트는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clear text라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clear text라고 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죠. 리절트를 찾아서 리절트 엘리먼트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요. 거기에 inner HTML을 공부의 문자열로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리셋 기능이 되겠네요. 자, add 텍스트는 역시 리절트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inner HTML에 크로스 브라우징 이벤트 리스너 구현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DOM 레벨 2에 해당하는 이벤트 리스너 구현과 관련되어 있는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가 되겠고요.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버튼 애드와 버튼 캔슬이 있는데요. 누르면 해당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취소를 누르면은 해당 영역에 inner HTML을 클리어시키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DOM 이벤트 전파입니다. DOM 레벨 2에서 정의한 이벤트 전파 모델에 따르면 웹브라우저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는 DOM 최상위 객체인 다큐멘트 객체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발생한 DOM 객체로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DOM 객체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이벤트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 다시 DOM 상위 객체로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최상위 객체인 다큐멘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벤트 전파라고 합니다. 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큐멘트 객체에서 타겟 객체, 다시 얘기하면 이벤트가 발생이 됐던 타겟 객체의 바로 위의 객체, 상위 객체까지 전파되는 단계를 캡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로 전파되는 단계를 타겟 단계, 그리고 다시 타겟 객체의 상위 객체로 해서 최상위 객체 다큐멘트까지 전파되는 단계를 버블링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벤트 전파라고 하는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는 버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타겟 객체와 상위 객체가 동일한 이벤트를 처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면 상위 객체도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벤트 버블링을 억제하는 방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8-04 이벤트 전파와 관련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디 영역이 지금 div라고 하는 영역, 아우터 영역, id가 아우터인 div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inner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내부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두 개의 div 영역에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문제는 앞서 배우셨던 자식 노드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가 다큐멘트 객체까지 버블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아우터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똑같은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 버블링 억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우셨던 add 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크로스 브라우징을 고려해서 만든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먼트에 첫 번째 매개변수 들어온 엘리먼트에 add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은 add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로 이벤트를, 두 번째 매개변수로는 핸들러 펑션을, 세 번째 매개변수는 유즈 캡처 모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해서 캡처 모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의 경우에는 어태치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on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 핸들러 프로퍼티 명을 첫 번째 매개변수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매개변수로 핸들러를 전달합니다. 윈도우에서 로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는데요. init 이벤트 핸들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it은 outer하고 inner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div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CSS를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add listener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아우터 엘리먼트 div 바깥 영역이 되겠네요. 바깥 영역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아우터 펑션을, 그리고 이너 엘리먼트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너 펑션을 수행해라 라고 해서 아우터 펑션과 이너 펑션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우터 펑션과 이너 펑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result라고 하는 영역을 찾아서 그 이너 HTML을 아우터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한 메시지를 뿌리도록 한 게 아우터 펑션의 역할이고요. 이너 펑션은 역시 result를 찾아서 이너 HTML에다가 이너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cancel bubbl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죠? 바로 이 함수가 이벤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 버블링을 억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캔슬 버블링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캔슬 버블링 함수는 자, 먼저 stop propaga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합니다.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들의 경우에는 stop propagation이라고 하는 표준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따라서 stop propagation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벤트 버블링을 억제하실 수가 있겠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의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 글로벌 객체의 이벤트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cancel bubble이란 프로퍼티의 값을 true로 줬을 때 이벤트 버블링이 억제가 된다 라고 하는 좀 다른 구현이 되어 있죠. 자, 해서 cancel bub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식 객체에서 발생한 이벤트 핸들러에서 부모 노드로 이벤트가 전파되지 않도록 이벤트 전파를 억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이 있는데요. 자, 내부 영역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부모인 외부 영역으로 전달되지 않고 억제가 되면서 내부 영역에 대한 이벤트 처리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요. 외부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은 역시 외부 영역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우터 펑션 실행이 돼서 아우터 펑션에서 명시해 놓은 메시지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버블링을 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캔슬 버블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석을 처리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벤트가 부모 객체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결과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내부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너 영역 클릭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요. 아우터 영역 클릭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물론 당연히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자식 노드에서도 이벤트가 처리가 됐지만 지금 리절트 영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바깥 영역, 외부 영역을 클릭했을 때, 아우터 영역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핸들러 실행 결과만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웹브라우저별 이벤트 핸들링 모델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벤트 리스너 등록은 add 이벤트 리스너와 attach 이벤트란 메서드로 구분되고요.
이벤트 리스너 제거는 remove 이벤트 리스너와 detach 이벤트라는 메소드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벤트 핸들러로 매개 변수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타겟이라는 프로퍼티를 조사하시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 객체, 전역 객체에 이벤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그 이벤트 프로퍼티 객체에 src 엘리먼트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버튼과 관련된 부분이 이벤트 객체의 버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해서 조사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 전역 객체의 이벤트 객체 프로퍼티의 버튼 프로퍼티에 해당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벤트 버블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탑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이벤트의 캔슬 버블의 값을 true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은 이벤트 버블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HTML 요소는 엘리먼트들은 기본 동작들이 있는데요. 그걸 억제하는 방법으로 prevent default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이벤트의 return 밸류를 false로 놓으셔서 해당 기본 동작을 억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크로스 브라우징이 적용되어 있는 이벤트 리스너 등록 함수를 만드실 때는 먼저 add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이 메소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부터는 존재하는데, 그 이전 버전들 6, 7, 8 이런 버전들은 add 이벤트 리스너란 메소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존재 여부를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텐치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핸들러 명을 주시는 거니까 반드시 앞에다 on을 붙이셔서 쓰셔야 되겠고요. remove listener 마찬가지로 remove 이벤트 리스너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detach 이벤트를 사용한다. 역시 이벤트 핸들러 명을 쓰기 때문에 앞에다 on을 붙인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원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이벤트 객체가 타겟 프로퍼티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구분하실 수가 있다라고 아까 표에서 정리가 되어 있었죠. 타겟 프로퍼티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이벤트의 src 엘리먼트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버튼이, 마우스의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타겟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버튼에 값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이벤트의 버튼 프로퍼티에 값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버블링과 관련된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탑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벤트 객체의 스탑 프로파게이션은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만 존재를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이벤트의 캔슬 버블 프로퍼티에 true 값을 전달하셔서 버블링 억제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HTML 엘리먼트의 기본 동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8 버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의 이벤트의 return value 프로퍼티에 false 값을 전달하셔서 여러분들은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한 기본 동작 억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